안녕하세요 여러분. 11주 공부를 합시다. 우리가 11주는 페미니즘 소설과 사회학적 상상력, 이런 주제로 구병모 장편 소설 내 이웃의 식탁을 1차, 2차, 3차 시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이죠. 내 책 평론집 소설적 상상력과 젠더 정치학에 들어있는 평론입니다. 11주 수업자료 이게 13페이지 분량인데 이거 하나를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수업 영상은 1, 2, 3차 시로 뭐 대략 한 30분 가량씩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할게요. 구병모는 이름이 요즘에 이제 이름 나도 출석부만 가지고 여러분의 성별을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때가 가끔 있던데, 구병모는 여성 작가입니다. 알겠죠? 예. 구병모 장편 소설 내 이웃의 식탁을 보도록 합시다. 상당히 괜찮은 소설입니다. 예. 민음사에서 2018년도에 나왔군요. 민음사에서 이 소설은 이제 그 변화없는 현실과 불편한 타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물론 내 해석이죠. 내가 쓴 평론이니까 내 해석인데, 변화없는 현실과 그 불편한 타자들, 여기서 타자는 이제 뭐 타인, 다른 사람,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뭘 그러면 뭐가 그 변화없는 현실이고 불편한 타자들이냐? 우선 이제 변화없는 현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여성의 사회적 책무가 여성의 사회적 책무가 뭐냐? 최근에 이제 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그 재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에 2030 특히 20대 남성의 표심, 뭐 표심의 행방과 관련해서 이제 정치권 일부에서 본질적인 해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여성도 군대를 가야 되지 않느냐, 뭐 군대를 간다기보다는 뭐 100일 동안에 90일인가 100일 동안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뭐 기초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상당한 동의를 누가 동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동의를 하고 이런 일각의 논의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여성의 이제 사회적 책무가 뭐냐? 여러분, 여성의 사회적 책무가 뭔가요? 그 사회적 책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우리는 남성이든 개인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떤 그 주체적이고 개별적인 그런 존재인데, 또 우리가 이제 사회라고 하는 일정한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다, 또 정치적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사회적 책무라고 하면 그 공동체가 여성에게 혹은 남성에게 부과한 어떤 책임을 말하는 거죠. 그 여성의 사회적 책무가 뭐예요, 여러분? 우선 남성부터 볼까? 남성의 사회적 책무는 뭔가요? 한국 사회에서 그게 이제 늘 그 20대 젊은 남녀 사이에서 일정한 갈등 요인으로 그 되어 있는 게 이제 병역의 의무 문제죠. 여성은 이제 병역 의무가 면제가 되고, 남성은 이제 군대를 뭐 갔다 와야 되고, 이런 문제. 나머지는 뭐 납세라든가 환경 보전이라든가 뭐 이런 뭐 교육의 의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지요. 있는데, 여성의 사회적 책무라고 했을 때는 되게 그동안에 이제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게 사회가 요구했던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출산과 양육, 음, 음. 이게 여성의 사회적 책무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그런데 봅시다. 지금 이 소설
고병모 장편 소설 내 이웃의 식탁이 변함없는 현실과 불편한 타자들에 관한 이야기라면, 그 변함없는 현실의 부분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책무가 여전히 미래의 노동력으로서 아이의 출산과 양육에 있는 것. 더구나 아이의 양육은 거의 전부가 아니라도 여성의 몫이다 라고 하는 우리 사회 인식이 그대로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물론 이제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는데 이제 이 재생산,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유지되고 또 성장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의 노동력으로서 아이의 그 출산이 필요한데, 굉장히 출산율이 낮죠.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출산율이 아주 낮으니까 여성에게 이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비혼 가정도 늘고 또 결혼도 굉장히 늦게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늦게 갖거나 이제 최소한으로 이렇게 소위 출생을 기피해야 하죠. 왜 그런가를 이제 이 소설은 두루두루 살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서두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확인하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아이를 결혼을 늦추고 아이를 또 늦게 낳고 아이를 또 적게 낳고 그러는 것은 결국은 이제 다양한 어떤 요인이 있겠죠. 뭐 어떤 경제적 뭐 공포라든가 어떤 고용 불안이라든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집안화 제대로 마련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든가 사회적 환경,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이제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만, 또 아이를 낳았다 하더라도 아이가 이제 일정하게 자랄 때까지 그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그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소위 양육이 거의 소위 독박육아라고 하죠. 거의 여성의 몫이라고 하는 거죠. 여성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최근에 내가 어떤 뉴스를 하나 봤냐면, 연합뉴스 TV, 연합뉴스는 이제 정부 세금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 지원되는 그런 소위 이제 공영 방송과 같은 그런 언론 기관인데, 연합 TV 뉴스의 아나운서들이 100% 계약직이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남성은 아닌데, 남성 아나운서들은 정규직인데 여성 아나운서들은 100% 계약직 이어가지고, 뭐 9년 10년 차 이렇게 돼서도 이제 아이를 이제 출산하고 아이를 일정하게 이제 보살피기 위해서 소위 육아 휴가를 쓰고 왔는데, 다시 이제 원직에 복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뉴스를 봐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아이를 이제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고 나면 일정하게는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죠. 왜 여성만이 그 아이를 뭐 이렇게 양육을 할 수 있느냐 한단 말이냐, 남성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사실은 현실은 남성은, 이것도 이제 뭐 욕먹을 소리긴 하지만 남성은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남성도 육아 휴가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뭐 공무원, 교사 이런 이제 신분이 좀 법으로 보장된 경우만 6개월, 1년 이렇게 육아 휴가를 쓸 수가 있지, 일반 직장에서 그랬다가는 자리 없어져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연합TV 뉴스 아나운서들, 여성 아나운서들의 경우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육아를 하기 위해서 출산하고 육아를 하기 위해서 얼마간 이제 직장을 쉬죠. 휴직이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은 휴직이 아니라 영원히 그 본래의 자리를 찾지 못하죠. 이걸 이제 경력 단절 여성, 경단녀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요즘 다 여성들이 직장을 갖고 있잖아요. 어, 가져야 되고 그래야 남성에게 종속되지 않거든요. 부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아이를 일정하게 돌보기 위해서 휴직을
하고 나면 곧바로 여성은 경단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경력 단절 여성. 음,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 거죠. 이런 걸 어떻게 이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소설의 주요한 어떤 문제의식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함없는 현실은 바로 그거예요. 변함없는 이 소설에서 내가 읽고 있는 변함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 책무가 여전히 아이의 출산과 양육에 있다.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 독박 육아에 있다. 이거 이제 이런 것이 여전하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불편한 타자들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죠. 이제 공동체 생활의 양상은 다르긴 여러 유형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혼자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 최근에 이제 나도 예전에 그 도시 아파트를 떠나서 이제 광주 인근에 그 소위 이제 귀촌을 해서 농사도 좀 짓고 집도 지어서 이렇게 좀 생활을 하고 나중에 이제 소위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와 관련된 고민도 있고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그렇게 좀 두루두루 알아봤어요. 담양, 뭐 장성, 곡성, 화순, 뭐 나주 쭉 돌아보고 그래서 땅값이라든가 뭐 건축비라든가 어떤 농사를 지으면 좋겠는가 얼마나 지원이 있는가 두루두루 한 1년 넘게 알아보다가 지쳐서 결론은 포기를 했는데 어떤 게 이제 공동체 그런 농촌 특히 농촌에서의 삶에서 그 힘든가 하면 나와 같은 외지인들이 농촌에 들어가서 살 때 그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그 소위 원주민들과의 그 어떤 이질감, 예, 원주민들과의 삶에 섞여들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섞여들기 위해서는 또 엄청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나는 그 자체가 굉장히 피곤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하여튼 이제 다양한 문제가 있지요. 그 반듯하게 집 지어놨는데 내가 그 두루두루 살펴보니까 집을 짓지 않고 지어놓은 집을 이제 매매로 나온 집을 살려고도 해봤는데 그 왜 잘 지어놓은 집들을 소위 이제 그냥 팔려고 매물로 내놨느냐. 그 주변에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 주변에 나중에 그 뭐냐 돼지나 소 기르는 그런 곳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생기는 아주 그 고약한 냄새가 삶의 가능성을 차단해 버리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여튼 이제 그래요. 그 농촌이라든가 이런 시골에서의 그런 전원적인 삶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특히 또 경제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자급자족 자체가 무슨 대농장을 경영하면 모를까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포기를 했었는데 이 소설에서는 이제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 좀 이야기가 많이 나갔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공동체 생활을 이런저런 다양하게 뭐 시골이든 도시든 간에 이런 공동체 생활에서 불가피하게 마주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는 못 산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든 뭐 도시에 이제 광주도 70%가 넘게 주거 형태가 아파트인데 나도 아파트 살고 있는데 그 불가피하게 마주하게 되는 이웃 사이의 암묵적 위계를 통해 발생하는 피곤한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도시 생활은 조금 편한 게 옆집에 누가 살거나 말거나 뭐 나도 그 앞집이 살던 사람 이사 가고 새로운 사람 이사를 와서 서로 사이좋게 뭐 공간에 딱 그 집하고 나하고 둘 집밖에 아니니까 엘리베이터 내리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 집이 이사를 왔으면 좀 인사도 하고 그랬으면 서로 반갑게 하고 이렇게 뭐 음식도 나눠 먹고 서로 좋은 관계, 좋은 이웃으로 살면 아주 좋을 텐데 뭐 이사 와도 인사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싸가지 없네 하고 그러고 벌써 한 1년 지났어요. 그러나 이제 하여튼 도시 생활에서는 바로 이렇게 바로 옆집 사람하고도 앞집 사람하고도 뭐 이제 지나가다 이제 어쩌다 보면 이제 그 엘리베이터 때문에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고개는 까딱하는데 그 정도만 해도 뭐 이상 없죠. 근데 시골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그렇게 그러면 그런 식으로 살면 이제 쫓겨나게 되겠죠. 하여튼 이 소설에서도 이제 일정의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그래 하여튼 공동체 생활에서 이제 누군가가 불가피하게 마주하잖아요. 그런 소위 이웃 간에 이웃 사이에
이제 어떤 위력 위력 관계가 위계 이를테면 나이라든가 뭐 경제력이라든가 뭐 다양하게 이런 암묵적 위계를 통해 좀 피곤한 관계가 형성되거든. 이 소설에서 그걸 다루고 있어요. 특히 그 피곤한 관계에서 이제 이 소설에서 지금 내가 이게 페미니즘 소설과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제목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이제 세계를 읽어내는 것인데, 여기 보면 이 이제 이웃은 피곤해요. 그런데 특히 그 이 소설의 이제 여자 주인공에게 어떤 피곤함이 몰려오냐. 언제나 선을 넘을 듯 말 듯 애매모호한 말과 행동으로 접근해오는 이곳의 남성. 그 이제 그 불가피하게 이제 그 여성의 차를 타고 이렇게 출퇴근을 조금 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곳의 남성이 그야말로 선을 넘을 듯 말 듯 애매모호한 말과 행동으로 접근해 와요. 치근덕거리는 거죠. 이럴 때 발생하는 참을 수 없는 불편함. 이런 얘기를 이 소설이 하고 있어요. 뭐 그 불편함의 근원에는 언어라는 교를 통해 수행되는 이데올로기적 관계가 작동. 이건 평론이니까 좀 어려운 말, 그 잘난 체 해놨어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고병모 소설은 여성 작가라고 그랬습니다. 남성 작가도 뭐 페미니즘 소설 못 쓰지 말라는 법 없죠. 나도 남성이지만 평론에서도 이렇게 페미니즘과 관련된 이제 페미니즘의 어떤 그 방법론을 통해서 이제 작품들 읽어내고 있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남성의 이제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갖고 있지는 못하니까 물리 저 어떤 그래서 여성이 훨씬 더 이제 그 바로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소설을 하죠. 그래서 구병모 소설은 최근에 여성주의를 표방하면서 발표되거나 혹은 그런 범주로 묶일 만한 소설들이 대체로 그러하듯이 사회적 상상력의 바탕을 두고 전개되는 소설적 진실에 관한 이야기다. 이제 사회학적 상상력이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이제 문학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문학 연구 혹은 이제 비평 방법론에서, 그러니까 루시안 골드만 같은 학자가 이제 문해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사회와 문학이 구조가 서로 닮았다. 문학과 사회가 구조가 서로 닮았다. 상동 서로 닮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재현 미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리얼리즘 문학에서. 그러니까 이 소설은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그 미만한 널리 퍼져 있는 여성에 대한 어떤 어, 그 여성에 대한 어떤 그 소위 사회적 책무로 여성에게 떠넘기고 있는 뭐 아이의 출산과 양육의 문제와 함께, 그다음에 이제 여성을 바라보는 남성의 어떤 그릇된 어떤 욕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소설이 그것이 이 소설은 그러니까 일정하게 사회의 축도다 이 말이에요. 축도 알겠죠? 그러니까 사회 현실의 일정한 반영이다. 그런 의미예요.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소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뭐 이 소설만 그러겠습니까? 이 문학 자체도 문학이라고 하는 게 특히 소설이 어떤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추구하죠. 그래서 이 구병모 장편 소설 내 이웃의 식탁도 결국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권위의 문제, 권위란 뭐냐, 어떻게 그것이 관리되고 정당화되어야 하는지, 이런 윤리의 문제를 두루 살피고 있어요. 음, 윤리는 소위 개인의 윤리, 공동체 윤리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결국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내 이웃의 식탁은 이제 마리아 미즈라고 하는 여성학자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 미즈의 뭐 이제 마리아 미즈는 독일 출생의 사회학자인데, 그에 있어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서 이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상당히
그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책입니다. 여기서 이제 미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람이 그러니까 노동력으로 나타나는 생산적 영역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사회에서는 사실 어느 사회나 그래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공산이니까 공산주의가 뭡니까? 공동 생산, 공동 분배. 그러니까 생산이 없으면 분배가 안 되는 거죠. 삶이 영위 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든 생산은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만 어쨌든 사람이 노동력으로 나타나는 생산적 영역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사회는 이건 자본주의 사회를 말하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오직 그 어떤 생산을 위한 효율성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인구 통제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오로지 가족과 노동력으로서 여성에만 관심을 두더라. 그러니까 노동 인구 통제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출생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될때 생산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때만 오로지 여성에게 관심을 두더라 이 말이에요. 여성이 갖는 이제 모성성도 있고 여성성도 있는데 모성성의 사회가 여성에게 강조하는 그 사회적 책무예요. 모성성이 아내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 그것이 전통적으로 이제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죠. 그러면 이제 여성성은 어떻게 되냐? 결혼하고 나면 여성성을 이제 억제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 모성성과 여성성의 조화가 그래서 이제 이 페미니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화두가 돼요. 자, 어쨌든 미즈는 이렇게 그 어떤 인구 통제, 그러니까 뭐 출생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때만 가족과 노동력으로서의 여성에게 관심을 두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이우스 식탁을 읽을 때 마리아 미즈의 이런 그 여성주의적 관점이 상당히 유효하다 그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다음에 푸코라고 하는 푸코는 이제 뭐 여러 군데에 걸쳐서 워낙 뭐 이런 철학자, 미학자들은 이제 그 학문의 영역이 그 깊기도 하고 넓기도 해서 어떤 푸코의 생명정치라고 하는 그런 논점 뭐 함께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이론적 어떤 일정하게 이론적 이해를 통해서 이 소설을 읽으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우리는 이제 뭐 교양 과목에서 다루는 함께 하는 공부니까 이제 내가 굉장히 쉽게 하겠습니다. 내가 써놓은 평론이긴 하지만 나도 다 100%다 이해 못해요. 그러면 뭐 어쩌란 얘기냐? 다 이해 못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겠고 다 이해는 하는데 충분하게 이를테면 이 마리아 미즈의 이런 그 어떤 이론적 틀 특히 미셀 푸코의 생명정치라고 이론적 틀을 충분하게는 뭐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괜히 이제 주워 담기도 힘들겠고 하여튼 이제 그런 이론들을 어, 이제 활용을 해서 이 소설을 읽으면 훨씬 더 풍부하고 깊이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 말인데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그런 어떤 이론적 틀을 삼아서 이제 도구 삼아서 소설을 읽는 독자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 소설에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마리아 미즈니 뭐 미셀 푸콘이 이런 얘기는 좀 푹 그냥 들어갈 거예요. 굳이 많이 설명을 거의 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 필요한 만큼만 설명할 거예요. 자, 이제 자료는 여러분한테 제공하겠지만 이 소설은 이제 젊은 부부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출생률이 하도 낮아지니까 젊은 부부를 대상으로 이제 꿈미래 실험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공동주택을 마련해서 입주를 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입주한 뭐 한 네 가구 사람들이 그 소위 공동체에서 살아가면서 부대끼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쭉 넘어갑시다. 계속 뭐 푸코의 생명정치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했는데 자 하여튼 구병모 소설에서는 에, 소설에서는 이제 일단 가장 그 내 이웃의 식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문제의 출발은 뭐냐면 출생률이 저하된 거예요. 출생률 저하의 원인이 이제 주거 불안정이 있다.
라고 생각해서 아까 꿈미래 실험 공동주택이라고 그랬죠. 이제 서울 인근에다가 나라에서 소설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 음, 현실을 가공하는 거니까 소설이 흙으로서. 그래서 일단 출생률이 급격히 저하되니까 이제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유인책을 내놓고 있죠. 뭐 얼마를 주겠다, 얼마를 주겠다, 여러 가지 편의를. 그걸로 해서 뭐 돈을 더 준다고 아이를 낳는 경우는 그게 얼마나 있겠어요? 있기도 하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출생률을 끌어올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텐데 하여튼 출생률 저하가 문제가 되고, 그러면 출생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또 뭐가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냐고 봤을 때 주거 안정.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꿈미래 실현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소위 공공주택을 이제 좀 질 좋은 공공주택을 좀 값싸게 이제 마련해서 입주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굉장히 이제 경쟁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또 경쟁률을 보이죠. 그래서 이제 입주한 몇 가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두 가지 문제가 아까 있었다고 그랬죠. 제일 앞에 뭐였어요? 출산과 양육의 문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웃 사이의 어떤 피곤한 관계, 특히 남성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참을 수 없는 불편함. 이게 이제 그루밍, 또뭐 2주차, 3주차, 아니 2차, 3차 시에 수업하면서 이야기할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이거 이제 그루밍일까, 그루밍 성범죄일까, 아닐까, 이것도 우리가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의 소설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까지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여기까지 얘기를 한번 볼까요? 사실 출생률 저하의 원인이 주거 불안정에만 있는 건 아니죠. 어? 이제 내가 또 이 평론을 쓰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그러니까 어떤 게 또 있냐면, 부모가 되기를 두려워해요. 결혼을 늦게 한다 그 말이죠. 그 이유는 이제 그전, 그러니까 부모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주된 이유는 뭐냐? 자녀를 양육하는 데 따라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이 이제 주된 이유긴 해요. 동시에 육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그런 인식도 부모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무관하지 않은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성이 결혼해서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요인은 결국 경제적 부담과 함께 어떤 육아에 대한 어떤 부담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2018년에 이루어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봤더니,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항목에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약 65.5%가, 여성들도 그러니까 매우 찬성해요. 맞아요. 그 여성도. 그러니까 여성이 스스로 자녀 양육에 대해 더 많은 책임과 부담을 갖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인데,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요 얘기는 이제 요 지금 문화 텍스트 어쩌고저쩌고 요 얘기는 아까 그저 현실에 대한 반영으로서의 어떤 문학의 문제 했고요. 요 출생률 문제만 일단 1차시에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출생률의 문제. 전체 출생률이 뭐냐? 한 여성이 생애 기간 동안에 낳을 수 있는 아이의 평균 숫자를 전체 출생률이라고 해요. 보니까 2018년도 우리 한국의 경우입니다. 2018년도에는 이 수치가 0.98. 그러니까 지금 여성 한 명이, 이 통계만 가지고 이제 평균으로 보면 여성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걸 말하죠. 이제 2017년도 1년 전, 2017년도는 1.05였는데 2018년도 되니까 0.98까지 툭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이렇게 뭐 선진국 기구죠. 이를테면 35개 회원국 중에 회원국 평균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이를 낳지 않는, 물론 중국도 13억이 넘고 인도도 13억이 넘고 많은 나라가 있긴 하지만, 이 경제개발협력기구인가 보면 평균이 1.68이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평균이 이 평균보다 훨씬 밑돌죠.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전쟁하는 나라에서 나오는 수치, 지금 0.98, 우리나라에 지금 2021년이니까 훨씬 더 뭐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2라는 출생률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가임 여성 한 명당 최소 2명씩 평균 2명의 아이를 낳는 것이 안정적인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이 저출산에 관련돼서 엄청난 예산을 이제 쏟아붓고 있어요. 어, 2019년만 하더라도 이제 그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서 예산이 23조 4천억. 그런데 이건 정부 예산아니고 정부가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 관련 예산을 이렇게 또 보조를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인구가 근데 10만이 이제 그 10만 명 인구가 넘어지면 무너지면 뭐 선거구도 이렇게 없어지고 통합된단 말이에요. 근데 군이라고 하는 자치단체도 사실은 없어지고 통폐합되고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려고 자체 예산을 엄청 쏟아붓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 자체가 23조 4천억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예산까지 하면 뭐 30조, 40조 정확하게는 내가 지금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소한 30조 이쪽 저쪽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 투입 대비 성과는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저출산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구병모 소설 내 이웃의 식탁은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를 가장 되면 소설의 바탕에 깔고 이야기가 시작되는 소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1차 시, 11조 1차 시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